안녕하세요. 박자분 발송배전 기술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투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녔고 당시 이과였습니다. 무언가 뚜렷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프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동경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장 나에게 주어진 책임, 예를 들면 반장 활동이라던가 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또 무얼 하면 재밌을까 취미활동에 전념하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의 학생이었습니다. 1년 재수생활을 겪고 2008년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 전파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와, 이게 자유의 세계구나. 매일매일 꽉 차고 보람있고 재미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공과대학 학생회장도 하고 춤동아리도 하고 또 요즘 러닝 열풍인데 한 15, 16년 전에 대학 내에 마라톤 동아리도 만들고 봉사활동도 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활동도 하면서 등록금도 벌고 또 그러다가 방학 동안에는 모은 돈으로 기차여행도 떠나고 그러면서 전국을 유랑하고 이러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면 제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문에 성북구 삼선동에 눈이 많이 와서 독거노인분들이 고립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즉시 성북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저는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고 확인을 했고 그 즉시 학교 내에 공지를 해서 전역자 학생들과 함께 해당 지역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이제 저의 진로를 정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들 수 있는 연구원, 즉 대학원의 길을 택했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나의 정확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우선은 취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에 매료됐던 것은 거기서 계신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입사 때부터 엄청난 책임감이 주어진다. 그리고 담당하게 되는 프로젝트는 길게는 3, 4년이면 교체가 되면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 그리고 기술 표준들을 익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서 저의 탐구심이나 아니면 전 세계를 모험해 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자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에 현대 엔지니어링에 입사하게 되었고 제가 입사했던 10여 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석탄화력과 복합화력 발전소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사해서 처음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복합가스화력 발전소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고 나서 재생에너지 개발 영업 업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진출 전략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각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의 제안서를 만들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사실 단순했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 지역에 나가서 최대한 명함을 뿌리고 와라. 처음에 그 미션을 받고 나서 수많은 참석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미리 주최 측으로부터 참석하는 인사들의 목록을 받아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 사람들의 기술적인 배경, 경력, 이력 등을 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접근해야 될 상대들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수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 자지 않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제가 목표했던 그 고위급 인사들과 이를테면 글로벌 초대형 디벨로퍼들의 아시아 퍼시픽 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취득한 사업 정보들을 본사에 계신 임원분들께 전달을 해서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업 기회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 영업으로 직무를 옮기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사 시험이었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전기공사 기사, 산업안전 기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 기사를 순차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공부는 하루에 딱 2시간만 하자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반 그리고 아침 시간이나 퇴근 직후에 30분 이렇게 하루에 2시간만 하자라고 제 자신에게 되뇌었고 사실 2시간은 출발점일 뿐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매일 들이게 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5년차 때는 예산 견적 업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로 견적을 취합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매력적인 가격을 만드는 일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인 것들과 함께 각 기자재에 대한 견적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한 점들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현재의 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입사를 해서 여러 번의 직무 전환을 경험했던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걸까?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도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같이 전기 설계팀에 입사했던 동기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본인의 설계를 확장시켜 가면서 같은 팀, 같은 직무 안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찍먹, 맛보기만 하고 팀을 옮기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떠한 앞으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준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상업적인 것, 기술적인 것들을 엮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관리, 클레임 등을 다루는 건설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각 건설업에서 종사하시고 오랫동안 현업을 영위해 오셨던 한 50대 또는 60대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렇게 형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사실 거의 일방적으로 저는 받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기회였고, 또 졸업하면서 이분들로부터 받은 지식을 나도 현업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 후배들에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년차 때는 전략기획부서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부서에서는 제가 속한 조직의 중장기 목표나 비전을 수립을 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론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건 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라는 어떠한 도달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경력, 두 번째는 자격, 세 번째는 학력입니다. 이 트리니티를 이루어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략기획 업무에서 내가 충분히 배운 시점이 돌아오면 재생에너지 투자개발 업무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기술 자격인 발송배전 기술사를 취득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박사학위라는 것을 40대 이후에 조금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는 등 이러한 인생 전반적인 설계를 그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2021년 초부터 발송배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송기령 박사의 기본서 3권으로 일컬어지는 발전공학, 송배전공학, 그리고 전력계통공학 책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 초반에는 역시 1년 놀다가 오랜만에 이제 공부 전선에 복귀하는 것이다 보니까 습관을 들이자라는 목표로 하루에 4시간 확보하자로 했습니다. 4시간을 확보하려면 우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해야 되고, 또 출퇴근 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딱 4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시간을 주중에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말 하루는 온전히 학원 수업 듣는 데 할애를 하고 나머지 하루는 복습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2021년 여름에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내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내 손가락으로 나만의 언어로 현장에서 과연 쏟아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험에 임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긴장도 되고, 그리고 현장을 처음 겪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이 좀처럼 써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게 공부량이 만만치 않은 시험이구나. 내가 지금 전 범위를 커버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공부한 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쏟아내지 못할 정도면 난 앞으로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첫 시험 점수는 당연히 형편없이 나왔고, 긍정적인 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긴장하면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최초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2년부터는 이제는 시사 분야, 그리고 계산 문제라던가 아니면 보호 계전기,
그리고 계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적으로 접근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또 3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점수는 공부한 것만큼 비례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합격선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40점대 아니면 50점 정도의 점수였습니다만 저에게는 충분히 성취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성과였고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한 2년이 지나니까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나는 현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금씩 방해를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임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대에 빨리 이 시험을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는 정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4가지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던가 아니면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 언어로 풀어내고 완성하는 연습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교시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답안지를 빠르게 쳐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세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치의 기출문제를 10번 이상 암기 반복을 하게 되었고 2, 3, 4교시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긴 답안지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주요 개념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키워드화해서 총 450개 정도의 키워드를 마련해 2023년 1년 동안 계속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종의 최종장, 종결, 바인더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제가 혼동하는 개념들이라던가 주요 공식들 그리고 유사 유형들을 한데 묶어서 딱 얇은 한 권짜리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시험장의 현장에 맞춘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험 3일 전부터는 연차를 내고 시험 날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일정으로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그리고 혹시나 또 탈나지 않도록 시험 날과 같은 도시락을 3일 연속 3끼를 먹었던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전 그동안 수험생활 동안은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물론 초외향적인 사람인데 성곽을 쌓고 사람들과 관계를 절연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는 조금은 괴로운 일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고 그리고 선택해서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떨어지고 나서는 이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결국에 답은 하나다. 내 노력이 부족했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나는 진짜 전국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는 수험생이 되어서 그럼에도 내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힘들어하고 고민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 7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저의 최대 출력을 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새벽 공부 2시간, 출퇴근 시간 1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반까지 해서 4시간 반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일과 후에 야근이 있건 회식이 있건 어떤 모임이 있건 밤에도 무조건 밤잠을 줄여가면서 2-3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는 학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남아서 자습을 했고 나머지 하루는 평균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새벽 5시부터 무조건 공부를 시작해야만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먹는 시간도 줄이려고 연두부를 10초 만에 마신다든지 그리고 쉬는 시간은 2시간에 한 번 10초 정도 쉰다든지 거의 극한으로 몰아붙이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멈췄던 기간이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 가족의 일정,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날짜와 정확하게 겹쳐서 시험 응시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의 의지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로 한 몇 달 동안 공부를 아예 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5배, 6배의 노력이 드는 거예요. 다시 제 궤도로 올려놓고 잊어버렸던 개념들을 복귀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빨리 시작한 김에 이것을 끝내버려야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중에 다시 재도전한다면 그때는 정말 기약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무조건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전념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7번째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내가 연습한 만큼 해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자신 있게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할 수 없겠구나. 나는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이번에도 부족함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4년 2월 말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몇 주 안 됐을 시점이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주변에서 이 핸드폰을 보니까 상단에 합격 축하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지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합격했나 보다, 단체 문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근길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합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고통일지 기쁨일지 알 수 없는 정말 매운맛의 눈물이 막 솟구쳐 흐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감정은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날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아침을 펑펑 울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나는 힘들지 않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걸 되뇌면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3년을 달려왔는데 저도 모르게 힘들었던 것인지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딱 한마디 다행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당연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너 당연히 될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합격할 줄. 면접 준비는 또 다른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손으로 그러니까 지면으로 나의 지식을 풀어내는 거였다면 이제는 발화로 음성 언어로 나의 지식을 표현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개념들을 다시 분할을 한 다음에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고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고 만족이 되면 녹음하고 쉐도잉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쿡 찌르면 바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이력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력 카드에는 그동안의 나의 커리어들을 충분히 돌이켜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핵심 이력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면접은 4월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한편으로 걱정을 했던 것은 많이들 압박 면접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취준생 때처럼 어려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갔는데 다행히도 면접 분위기 내내 면접관 분들께서 친절하고 그리고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편안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회는 없다. 다음번 면접도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자신감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3년여간 이렇게 면접까지 달려오면서 배우자하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첫 번째 면접을 보고 그 달 4월에 남편과 태국 끄라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누군가의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딱 받자마자 박자분 기술사님 축하합니다 이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날이 바로 그 시각이 합격자 발표 시간대였고 그렇게 전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과 정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최종 합격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필기 때랑 또 다르게 완전한 해방,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었고 침대 위에서 오랜만에 윈드밀을 돌고 비보잉을 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합격했던 시기와 합격했던 시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제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는 남김없이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의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던 시기였던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사 공부를 일종의 나만의 돌탑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돌멩이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인데 이게 본인 스타일이 고착화되면 떨어진 돌멩이를 놓치기도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객관화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평가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떨어진 돌멩이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지식이란 돌멩이를 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만의 완성작을 만드는 것이 답안지에 임하는 저의 자세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다음에 합격이란 결실을 이루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합격 이후에는 기존에 담당했던 재생에너지 투자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태까지 국내 아리백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초기 개발, 기획, 그리고 투자, 착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확장해서 지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시장으로도 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요. 또 업무 외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팟캐스트 채널을 진행한 것도 있고, 이것은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채널이고요. 그리고 대학원 선배들과 함께 민관협력 사업의 개요와 이해라는 책을 공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열린 SDGs 포럼이나 기후행동 라운드 테이블과 같이 국내의 주요 컨퍼런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연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올 여름에는 산업부의 전력산업정책 과장님과 함께 토론에 참여해서 민간기업 대표자로서 제 산업에 임하는 이런 느낌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대상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송배전 기술사를 취득한 경험은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크게 성취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의 인생 최종 목표가 기술사 취득은 아니고 저의 인생을 구성하는 여러 모듈 중에 하나로서 작용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숙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극복해 왔는가, 이러한 경험, 그리고 결국 성공해낸 경험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된다, 해낸다, 웃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십수년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입꼬리 훈련인데, 저는 이제 사람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그 사람의 궤적과 인생이 묻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일 때도 웃는 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웃상을 만들려고 입꼬리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저의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일,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해내는, 그리고 바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곡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저는 또 즐거운 순간들을 향유하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저의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창한데요. 손을 이렇게 쥐면 이 속엔 아무것도 없지만 손을 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이 닥쳤을 때 주먹을 쥐고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는 바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녕, 내 뱃속에 있는 좌술사 우술사 내 딸들아. 내년 봄이면 우리 만날 수 있는데 엄마는 너희들을 전사로 키울 것이다. 세상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재미난 모험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금방 만나자.